선생님, 제가 이게 독서를 하는데 앞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제외하고는 안 읽어서 그래. 두 번째, 선생님 이게 정보가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사람이 이제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머리로 자꾸 해보려고 하냐면 이걸 머리로 해봐야 머리가 움직인다고, 친구야. 너 이거 어때 지금? 지랄 맞지 너? 아니 그래서 돈으로 주겠다는 거야? 물건 주겠다는 거야? 지분 주겠다는 거야? 왜 대열이 틀어지는지 알아요? 머릿속에 중심이 되는 정의된 개념을 안 잡고 계속 정보들을 각계격파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원 지문은요, 읽어가다가 어이구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정보에 부담이 없어요. 지금 수능은 그냥 네가 정의된 개념을 안 잡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가요. 요게 9월 모의 평가였거든. 하나 알려줄게. 이거 EBS 연계야.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사들이 이제 EBS 독서에 있는 소재들과 관련된 배경 지식 책을 졸라게 팔아먹었단 말이야. 애들은 거기서 유류분을 봤어. 심지어 리트에도 나와. 근데 시험장에선 이런 느낌일걸? 유류분!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오버하지 말라니까? 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진하는 거야. 가보자. 사유재산 제도 아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그럼요.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돈 안 받는 거죠,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과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자, 머리 한번 써봐요. 결과가 번복된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보세요. 무상처분을 했죠. 무상취득을 했죠. 그런데 기부를 하든 뭘 하든 다시 번복이 된다는 건 줬던 걸 다시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이제 그냥 편하게 죽었다 이렇게 할게요.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 반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드세요. 저 이 단어 모르겠는데요. 느낌은 오시죠? 죽었어요. 상속받을 거예요. 유류분이 뭐예요? 유산입니다. 기름이 아니고요. 와요? 친구야. 그럼 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말해줄래? 무상처분된 재산, 그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행사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번복될 수 있다, 이 소리요. 안 어렵지?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 열어주세요. 말해봐, 자기야. 왜 나는 무상처분된 재산, 죽었어, 상속이 개시됐어, 유류분권자께서는 왜 무상처분된 재산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나에게 넘어온 거야, 지금. 그러면 친구야, 무상처분된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지금? 상속인에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처음에 무상처분자, 취득자, 얘네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다, 이 소리야. 전혀 안 어렵지? 왜 이게 번복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끝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질문이 나와서 첫 번째,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열매에다가 30억을 기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되면 제가 사랑의 열매 가서 저희 아버지가 여기 30억 정도 기부하신 걸로 아는데 내놔.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피상속인은 당하는 거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왜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 몰라요.
전 현장에서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저희 또 법률자문위원 있거든요. 김용택 님이라고. 김용택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는 왜 피상속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이다. 참고합시다. 죽고 나서 상속이 개시됐죠? 그러면 넘어가게 되는 그 재산은 상속을 당하는 재산이죠. 그래서 피상속 재산입니다. 그러면 피상속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피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몰라도 지문 읽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가시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께서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자, 전 여기서 두 가지에 주목할 겁니다. 첫 번째, 왜 있었으리야? 무상처분된 재산, 친구야, 무상처분된 재산 있죠? 이 재산이 처분되지 않았던 걸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처분되지 않았음을 가정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래서 유류분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어렵죠? 두 번째, 법으로 보장된다는데 너 이제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법으로 보장됐대. 세 글자 뭐가 있는 거야? 강제성. 그러면 유류분에 대해서 야 내놔. 이게 법적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보죠. 만약에 상속인께서 죽은 사람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왜 있었으리야? 무상 처분된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2분의 1만 보장된대요. 이걸 기억하면 미친놈입니다. 또 걱정한다고. 선생님 뒤에 혹시 보기 문제에서 자녀가 3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3분의 1인가요? 아 몰라요. 기억하지 마세요. 서치할 거예요. 근데 왠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해보자. 미래를 위해서 해보자. 상속인들께서 상속받을 수 있었을. 왜 자꾸 있었을인데? 무상 처분된 재산이 실제로는 내 거라고 간주하는 거야. 권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익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죽은 사람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한대요. 어때요? 난 이런 생각인데 너무 당연해 이제는. 그럼 무상 처분된 재산까지 다 긁어 모아서 그 중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류분을 가져오겠다. 끄덕여. 유류분은 상속인들께서 조금 속물적이긴 하지만 기대했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한다?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끄덕여. 킹정. 피상속인께서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어. 말해봐 친구야. 너 저 문장 어떻게 읽었니? 난 이렇게 읽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봐야.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있어 친구야. 머리 써봐. 근데 이미 내가 받은 게 있죠? 그럼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서 이미 받은 걸 뺀 나머지를 당연히 받는 거죠. 정보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상식에 기반해봐. 너무 당연한 거야.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축자적 의미 파악 가능하지? 집중해라. 한 번만 더.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있어. 끄덕여 빨리. 거기에서 이미 받은 걸 뺀 나머지. 그게 유류분 부족액이다. 가능하죠?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될 겁니다. 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니래요. 거기 들어. 난 여기를 읽고 시험장에서 펜을 들었어. 왜? 예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능하지? 만약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머리 써라.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야. 한번 봐. 너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 당연해. 확정해. 당연해. 왜 당연한데? 이거 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야.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지금 누구한테 넘어왔어? 상속 개시 이후로. 나한테 넘어왔지? 그럼 당연히 물건 가져와야지. 뭐가 문제야? 당연하잖아. 돈 말고 물건을 받을 수도 있겠네. 다만. 선생님, 법지문을 읽다 보니까 다만이라는 것은 되게 예외를 뜻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표지어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판단해봐.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친구야, 원래는 물건을 받아내는 게 목표야. 그게 원칙이야. 근데 물건을 못 줘. 그럴 때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돼. 한 번만 더. 원칙이 뭐라고? 머리 써라. 원칙이 뭐라고? 물건으로 받아야 돼. 못 받으면 돈으로 한다 이 말이야. 전 여기에 첫 번째 밑줄을 그었는데요. 자, 이 지문에서 제가 첫 번째 밑줄을 여기에 그었습니다. 두 글자 뱉어. 예외. 자기 뭘 해보자. 왜 예외인데? 원칙은 물건을 받는 거라니까. 물건을 못 받으면 돈으로 받는 거야. 예외.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즉 물건 나왔으니까 주식 됐고 물건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합의를 한다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어요. 원칙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나왔네요. 저의 두 번째 밑줄은 여기입니다. 이러다 다 긋게 생겼네요. 자, 친구야, 내 말 잘 들어. 여기에서 정보의 부담을 줄여라. 현장에서 네가 한다 생각해봐. 머리 써봐. 나 뭐 하고 있는데? 머리 써봐. 상속이 개시가 됐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법적으로. 그거 유류분이야. 그러니까 유산해도 돼. 내가 먼저 받은 게 있어. 그럼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서 먼저 받은 걸 뺀 나머지가 부족액인 거 빨리 인정해. 안 어렵지? 그럼 물건이라면, 무상 처분된 재산 지금 들어와 있어. 물건이라면, 거기 들어와. 물건이라면 물건을 받아야 돼. 끝. 물건 못 받으면 예외. 끝. 옆에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하라고. 머리로. 제발.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나는 이 질문이 좀 어이가 없던데. 왜? 느꼈어 너? 독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네가 말해.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야. 그러면 무상 처분된 그 재산이 물건이라면 원칙이 뭐였어? 물건을 받는 거잖아. 끝났네. 무상 취득자가 반환을 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이, 한 번만 더 정의된 개념 말해. 유류분 부족액이 뭐야?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남은 거, 먼저 받은 거 빼고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머리 쓰세요. 버텨야 돼. 당연하다. 끄덕여줘. 끄덕여봐. 왜 당연한데? 이거 봐. 물건을 받아야 돼. 못 받아. 그 예외였어.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법적으로 받게 되는 유류분, 부족액 해도 돼. 이게 물건의 가치보다 낮아요. 그럼 물건 다 못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겠다고요? 내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유류분의 비율만큼 물건에서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건담 로봇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다리 가져오겠다고. 어떤 느낌인지 오지? 이로 인해서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집니다. 갈까요? 왜요? 왜 나눠지는데요? 머리 쓰세요. 물건을 그대로 받으면 참 좋겠지만
유류분 부족액이 딸려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서 내가 법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비율만큼 가져오지.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나눠 가지는 거예요. 비율이 같거나 다르거나. 그걸 지분이라고 한대요. 그럼 지분은 왜 가져오는데요? 물건의 가치가 유류분보다 높을 때입니다. 부족액보다. 그게 그거죠.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 참 현대사회라는 게 참 복잡해. 무상 처분됐어. 상속 개시 후에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씨발 가격이 올랐네?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데 진짜? 이제 슬슬 막 흥미가 붙지 않니?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 자, 이해해야지. 유류분의 취지가 뭔데? 이거 대답 쉽지 않을걸? 유류분의 취지가 뭐야? 입 열어. 유류분의 취지가 뭐야? 다시 한다. 상속 개시가 됐어. 죽었어. 상속 개시가 됐어. 죽고 나서. 그랬을 때 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지. 그게 유류분이지. 그럼 취지가 뭔데? 지문에 있는 걸로만 판단해.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들께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재산이 있다. 그렇다면 상속 개시 이후에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의 가격도 상속 개시 시점의 가격대로 판단해서 가져와야지. 그게 본 취지에 맞잖아. 상속 개시 이후니까 모든 건. 다만 참.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 이거 봐. 3가지 무료의 학생이 있어. 첫 번째. 씨발. 너야? 두 번째.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밑줄 칠게요. 예외. 그래. 차라리 네가 낫다. 근데 미안한데 나 밑줄 안 칠 건데. 왜?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또 질문 올라왔더라고. 선생님이 자꾸 당연하다 하는데 전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씨발 당연해 이거. 왜 당연한데? 야 생각을 해봐. 무상 처분됐지.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가격이 올라갔어. 이건 내게 아니지 왜? 무상 처분 안 됐으면 나한테 있었을 재산이잖아. 그럼 나한테 있었으면 가격이 안 올라갔을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러니까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더. 뭐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께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유류분. 먼저 받은 게 있어. 덜 받은 건 부족액. 그걸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 스톱해! 여기가 실력이야. 지분을 왜 계산해야 돼? 지분 언제 받아?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받을 게 물건의 가치보다 낮으면 부족액만큼 가져오겠다는 거잖아. 비율을. 그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대요.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고개 드세요. 저 이렇게 했어요. 왜 지분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할까?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무상 처분될 당시보다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무상 처분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율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비율을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밑줄을 3번째로 그었습니다. 저 보세요. 복잡하신가요? 복잡한가요? 아니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저 보세요. 한 번만 더 합니다. 머리 쓰세요. 정말 절실하다. 머리 써봐. 죽었어. 피상속인 죽었다고. 상속이 개시가 됐어. 그럼 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유류분이라고 부를 거야. 끄덕여봐.
그럼 유류분 받을 건데 얘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온 거니까 무상 처분된 재산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넘어왔으니 유류분의 범위 안에는 무상 처분된 재산까지 포함되는 거 빨리 인정해. 끄덕여. 가능하지? 만약에 먼저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를 더 받아야지. 유류분 부족액이야. 만약에 돈이 아니라 물건이라면 어떨까? 물건을 가져와야지. 못 가져오면 예외가 있었어. 돈. 되죠? 물건을 가져올 건데 다 못 가져와. 왜냐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물건보다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낮아. 그러면 내가 받을 유류분의 비율만큼 물건에서 가져오는 거야. 당연히 물건의 소유권은 아닐 거고. 당연하지, 그지? 지분 형태로 가져온다고. 인정. 한 번 더. 시가가 올랐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 당연히 유류분의 취지.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 시가 기준이야. 외우려고 하지 마. 머리 써봐. 만약에 무상 처분된 친구가 노력을 해서 가격을 올렸다면 그 재산은 나에게 있었다면 오르지 않았을 가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거야. 지분은 기억 안 나. 예외야. 그래, 이런 질문한다. 거기 들어봐. 선생님, 제가 이게 독서를 하는데 앞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뭐 국어 과외는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경쟁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 국어 과외를 혹시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국어 영역을 공부할 때를 제외하고는 활자를 안 읽어서 그래. 평소에 활자를 읽고 머리에 의미를 남기는 연습을 해본다면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 두 번째, 선생님 이게 정보가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사람이 이제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옆에 정리하세요. 근데 왜 제가 머리로 자꾸 해보려고 하냐면 이걸 머리로 해봐야 그래야 머리가 움직인다고, 친구야. 나는 이런 걸 권하거든. 집에서 네가 도저히 이게 머릿속에서 대열이 흐트러져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이 지문을 집에서 한 100번 정도 읽어보는 건 어때? 그냥 눈알만 굴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의미를 남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 안 돼? 200번 해봐. 근데 너 알지? 3번 정도 하잖아. 귀찮아서 안 해.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해. 그러면 안 늘 거야. 만약에 내가 너를 1대1로 마크하고 있다면 네가 대답을 잘 못하잖아. 그럼 남겨가지고 한 200번 읽힐 거야. 그리고 A4에다가 정리해보라고 할 거야. 지문에 있었던 내용 다. 그런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머릿속에 생각의 서랍이 있는데 그 생각의 서랍 속에 정보들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옷 정리해봤지? 막 쉬해봐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착착착착착착착 요 느낌이 실제 글 읽을 때 들어야 돼. 거기에다 흥미까지 올라온다? 정리 속도가 빨라지겠지. 근데 이거를 전혀 훈련하지 않은 12년 동안 그냥 살아온 애를 대치러스레 씨발 던져놓고 하려니 너도 쉽지 않고 나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모의 평가 때 딱 만날 거야. 이런 지문을. 그러면 차라리 6월에 이걸 확인하라니까? 한 지문 날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읽으라고. 천천히 읽으라고. 천천히 읽으라고. 그럼 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